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 며칠 제주 산간에는 1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눈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눈구름이 밤사이에 내륙으로 올라왔습니다. 서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서울과 중서부 지역까지 확대됐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은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밤사이에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엔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점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또 그 아래에 떠있는 채팅창도 역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금요일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를 하는 날인데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릴게요.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싱싱한 생물은 생태,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 그물로 잡으면 망태, 낚시로 집으면 조태로 불리는 이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인 이것. 원래는 동해에서 잡혔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이것. 시원한 국물 내는데 일품인 이것.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이름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명태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행운의 주인공 알려드려야겠죠.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8937-2196-8246번 이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치킨 교환권은 4251번, 케이크 교환권은 4024번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은 3746번을 비롯한 15분께 보내드릴게요.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도 바꿔놨습니다. 평범한 일상 참 그립고요. 사람끼리 마주 앉아서 나누던 그 온기도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접촉을 최대한 막아야 하다 보니까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근 곳이 많고 또 테이프로 둘러쳐놓은 곳도 많죠.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도 모두 굳게 문이 닫혔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과의 왕래도 어려워졌고 또 마을 회관에서 서로 모여서 식사하는 일도 없다 보니까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정말 힘겨운 겨울 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농업을 업시키고 또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은 농한기가 따로 없다고는 해도 가을 거지 끝나고 봄 농사 시작할 때까지 어르신들이 요맘때 여가도 즐기고 또 그 회관에 모여서 적적함을 달래는 그런 시기를 많이 보내셨을 텐데 지금은 아예 만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서로. 어떻게 어르신들이 겨울을 나고 계실지 좀 궁금한데요. 네, 농촌의 삶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파트 생활을 전제로 하는 대도시의 삶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이 고령의 노인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 혹은 노인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원래는 마을 회관이라고 해서 농사노천 마을의 공동 공간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워낙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농촌의 마을 회관은 노인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남 지역에선 이를 모정이라고도 부르고요. 도시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고령화되었다는 언설이 확 와닿지는 않을 텐데 아직 저도 노인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모두 다 노인이 되겠죠. 현재 도시에서도 거점별로 노인정이 있고 여러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냉방과 난방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 역할도 또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모여가지고 여가를 즐기시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중요한 공간이죠. 네. 네. 저희 할아버지도 어렸을 적에 늘 가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농촌 마을에서 이 경로당, 마을 회관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마을 주민들에게는 이 공간이 또 어떻게 다가갈까요? 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많이 불안했던 이유가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잖아요. 반면에 농촌의 경우에는 생활 반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이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을 좀 한편으로는 좀 비대면 사회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반면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도시로 출향하지 않고 농촌에 머물면서 또 농촌을 지켜온 농촌의 노인들에게 이 마을 회관은 소위 노인정, 경로당으로도 불리지만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공동체 행사를 치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또 중요한 사안을 의논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이긴 했지만 그만큼 이렇게 노인정, 경로당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노인들이 많다라는 좀 반증이기도 하죠.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모임의 공간이 아예 폐쇄가 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마을 급식이나 김장김치 공급하던 그런 사업도 다 지금 중단이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도시에서는 일단 도시가스가 있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여전히 난방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분유 보일러나 혹은 연탄 보일러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화목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연료를 구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충분히 난방을 이렇게 하지 못하시거든요. 또 여름에는 굉장히 또 덥게 지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겨울에 한정을 해서 노인들이 어떤 공동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소로 마을 회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을 전후로 해서 네.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번기에 원래 한해서 제공을 했었는데요. 농촌의 주민들 상당수가 독거 노인들이 많고 또 아무래도 혼자 식사를 하다 보면은 영양적으로도 부실하고 또 아예 그냥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농촌의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모이는 이 마을 회관에서 공동 급식을 실시하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김장이 문제인데요. 김치가 단순한 밑반찬이 아닙니다. 배추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추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각종 양념 채소가 이렇게 구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에게는 김치가 손쉬운 반찬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지자체나 시민단체 혹은 봉사단체를 위시해서 김장을 담그고 또 이를 또 먹거리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김장나는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일부는 농촌에서 오히려 좀 식재료가 풍성하지 않을까. 텃밭에서 네. 이제 식재료를 수급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농촌도 마찬가지로 외출이 좀 자유롭지 않으면 식품 수급하는 데가 쉽지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한 끼니만 차려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식재료들이 총동원돼야 하는지 특히 주부들은 잘 아실 텐데요. 네. 농촌에서 이렇게 생계를 구성하려면 단일 생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유통업자에게 넘겨서 이렇게 현금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환금성이 있는 농산물을 선택해서 단일하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많은 농민들이 쌀과 채소를 사와서 먹습니다. 텃밭을 유지하는 것도 제대로 된 경기 보상이 없다면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대표적인 먹거리 사각지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농촌입니다. 하다못해 거주지 근처에 편의점이나 그리고 작은 슈퍼마켓이라도 있다면 급하게 식료품이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은 외려 신선식품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두부 한 벌을 사오려면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농촌이 훨씬 더 식품을 수급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공동급식이나 반찬 나눔 봉사를 이제 해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드실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기도 한다던데 글쎄요, 저는 이 어르신들이 이 쿠폰을 얼마나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드네요. 네, 뭐 쿠폰 사용은 좀 도시에 좀 집중된 문제인데요. 표준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가 지자체의 이렇게 자체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농촌의 노인들도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뭐 도시의 그 노인계층도 이번 코로나19로 사회적 활동 자체가 원천 봉쇄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의 마을 공동 식사 지원이 도시의 노인정에서도 어느 정도 실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노인정을 비롯해서 고령의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공기관, 뭐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같은 데가 운영이 멈추게 되면서 더더욱 지금 이제 고립된 상황이 벌어졌죠. 그동안 경로당에서 자부담 일부 그리고 지자체 부담으로 공동으로 식사를 좀 해왔었거든요. 특히 뭐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요. 네. 근데 아예 노인정이 폐쇄를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몇몇 지자체가 인근 음식점에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식권 형태의 쿠폰을 발행했지만 여기서 또 그런 문제가 있죠.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 하는 식사가 노인들의 식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함께 모여서 함께 드시는 것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고 또 그 농촌에 정말 아이들 목소리가 듣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특히 이 뭐 학교 급식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좀 역설이 존재하는데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 일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일례로 올해 뭐 수도권의 초등학생의 경우 등교 일수가 40일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의 경우에는 워낙 재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등교를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늘 가장 약자인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도 학교에 가면 가장 이렇게 격식도 갖추고 영양적으로도 완벽하고 위생까지 갖춘 음식, 즉 학교 급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등교 수업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각자 알아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뭐 라면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천의 두 어린이 화재 현장도 네. 결국은 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벌어진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런 재난 상황이 또 반복이 된다면 그때마다 이 농촌의 그 사각지대 또 특히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돌이켜보면은 이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사스 그렇게 사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최소한 2주 정도의 그 급식 정지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속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모로 고통이 심한데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요. 그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집단에 작동하는 그런 비정한 면이 있습니다. 농촌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모로 먹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선입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에서 먹거리 어떤 시스템 때문에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 여기에는 좀 어떤 공적 서비스 그거에 대한 좀 대안들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학교 급식 문제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각 가정으로 이제 배송을 하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재료가 골고루 전달된 지역도 있었지만 주로 쌀 위주로 네. 전달된 곳이 많았잖아요. 요 공급편의 중심으로 좀 고민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무래도 지금 2학기 때는 그나마 시행된 곳이 일부 지자체에 좀 한정돼 있었고요. 1학기 때 워낙 이렇게 좀 그 공급 자체가 어려워서요. 아무래도 이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이 사업을 떠넘겼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학교에서는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냥 쌀로 이 공백을 메웠는데 아무래도 보관하기 좋고 또 영수증 첨부하기도 좋고 이런 이유로 양곡들이 지원이 되면서 채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도 살리지 못했고 신선 채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취지도 살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 수급이 양곡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쌀은 너무 많다. 그런데 반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좀 섬세한 접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찬, 뭐 과일, 채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으신데 농촌의 그 먹거리 안전망을 뭐 동네 식당이나 뭐 식재료 판매점과 연계해서 좀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렇게 그래도 도시에는 식당이 좀 가까운데 농촌의 경우에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 거점 주방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거점 주방 시설 중에 가장 안전하고 시설이 잘 갖춰진 것이 보통 학교의 급식 조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어떻게 공공화시켜야 될 것인지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고 오늘 좀 상상력을 좀 키워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3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분명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이 그 자영업입니다. 그런데 농업도 그 피해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음식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음식을 팔아야만 된다라면 이 사이에 공적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라면 좀 서로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겁니다. 일례로 미국이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식품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는 그 바우처를 들고 가서 근처의 식료품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지만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가 돼야지만 이게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충분히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공적 사업으로 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농촌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망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될지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 추석 때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설날까지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 정부 당국에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드리고 싶은 거는 먹거리 생산을 하는 농촌이 먹거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 모순을 지치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만큼 고령층 그리고 취약층이 많다라는 거는 더욱 빨리 이 먹거리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급성이 워낙 지금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지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이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더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대안이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떠나볼까요? 네, 꽃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는 말 가운데 꽃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들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다가 겨울이 되면 꽃을 보기 힘드니까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한국 세시 풍속 사전에 따르면 궁기는 1년이 다 지나갔다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이니까 겨울을 뜻하게 되죠. 하지만 겨울을 대표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동백꽃, 수소나 한란, 백서양 등인데요. 이 중에 사람들이 겨울에 피는 꽃하면 가장 먼저 동백나무의 동백꽃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백나무 숲 명소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전남 강진 백년사, 충남 서천 마량리, 전북 고창 선운사 등의 동백나무 숲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바다와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미를 인정받아 부산시 지정기념물 46호이면서 2007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명승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 옆 동백섬의 동백나무 숲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용필 씨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쨌든 네, 맞습니다. 동백나무 따뜻한 곳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인천에도 군락지가 있다고 또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난대식물인 동백나무가 위쪽 섬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남쪽에서 북상하는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영하의 기온이 오랜 시일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동백나무를 비롯한 남방계 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이 동백나무의 북한계선, 그러니까 그 이름 동백나무를 보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리는 위도를 기준으로 남부, 중부, 북부 분류는 하는데 식물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부지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남방계 식물이 자생을 한다는 거는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네네. 식물의 분포는 지형, 기후 등 여러 환경 요인과 각 식물이 가지고 있는 분산 능력 등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별로 식물상 고유성이 유사하면 같은 식물 지리학적 범주로, 다르면 다른 식물 지리학적 범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진 식물의 분포 지역을 식물국계라고 하는데요. 한반도의 식물국계는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북한 지역의 3개 아구를 포함해서 8개니까 제주도, 울릉도, 남해안, 남부, 중부, 북한의 관서, 갑산, 관북 이렇게 8개 아구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인천, 옹진군, 대청도는 여기서 남부아구에 속합니다. 남부아구를 특징 짓는 대표 수종이 바로 동백나무이고요. 이 동백나무는 우리나라 상록 화렵수림대의 주요 구성 수종이고 세계적으로도 조엽수림대의 주요 구성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겨울에 빨간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그 나의 작은 식물원에서 그 우리나라 자생 동백나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겨울에 꽃을 피운다는 게 참 매력적이었는데 이게 식물학적으로 여튼 굉장히 중요한 나무기도 하네요. 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 부산은 남해안 아구에 속하지만 남부 아구의 특성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동백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자생식물로 세계적인 식물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중위도권이라 사계절이 뚜렷해서 식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동시에 자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남방계 식물들의 북한계선이 있고 북방계 식물들의 남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방계 식물의 북한계선을 보여주고 있는 동백나무의 내한성, 그러니까 추위 등을 견디는 이런 한계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동백나무는 좀 긍지를 갖고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동백섬의 동백나무는 지금 어떨지 궁금해요. 네, 먼저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리서인 동국 여지 승남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그곳 지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현해 동쪽 18리에 있고 산이 가파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어 마치 누에 머리와 같고 그 위는 모두 동백, 두충, 송삼 등의 나무가 사시사철 울창하다. 또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시기에는 동백꽃이 유인화지에 쌓여 3, 4촌을 밟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섬이었던 동백섬이 지금은 오랜 퇴적장에 육지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동백나무는 오래전부터 자생을 했고 조선시부터 많은 인파가 모여서 동백꽃 풍경을 즐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백꽃이 겨울에만 피는 거는 아닌가요, 혹시? 실제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백꽃이 겨울에만 피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여수 오동도나 부산의 동백섬에서는 11월에 피고요. 울산은 12월, 강진은 3월, 대청도는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인천에 가시면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는 지역에 따라 나무 모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잎의 크기는 북쪽 집단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남쪽의 교목형, 그러니까 중간 키 나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북쪽으로 갈수록 더 키가 작은 관목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부산 동백섬에는 동백꽃이 좀 피었겠죠? 예, 그곳에서 동백꽃을 보려면 11월에 가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네. 네, 그것은 수많은 동백나무 품종 가운데 하나인 애기 동백이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토종 동백보다 꽃이 좀 작다고 해서 애기란 말이 앞에 붙은 애기 동백은 일본 원산이고요. 이 두 나무가 모양은 비슷하지만 애기 동백은 관상용으로 개량돼 동백나무보다 꽃잎이 더 활짝 벌어지고 잎 뒷면에 털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애기 동백은 꽃이 좀 일찍 피는 것 같고요. 이 부산 해운대구 조사에 따르면은 이 동백섬 전체에는 25종류 21,086그루의 나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동백나무가 6,780그루, 애기 동백이 3,900그루로 동백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송 등 소나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사람들로부터 동백섬에 동백나무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지난해 숲 기부를 통해 동백섬 진입로 일대에 1,000그루의 애기 동백나무와 50여 그루의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 시화도 동백꽃, 시목도 동백나무인데요. 1990년 영도구에서 구화로 동백꽃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동백꽃이 왜 사랑을 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째, 이른 봄 다른 꽃보다 먼저 피어나는 빨간 꽃은 정열적인 사랑을 상징하고, 둘째, 피었다가 절도 있게 떨어지는 꽃송이는 역병과 재앙을 물리친다고요 행운을 나타내며, 셋째,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은 자손이 번성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동백꽃도 자신에 대한 이런 표현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 동백나무가 또 추운 겨울에 우리가 말씀하신 꽃 군기에 꽃을 보기 쉽지 않을 때 꽃을 피워내니까 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꽃인데 그 꽃가루 바지는 어떻게 해요? 이게 곤충들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요. 네, 사실 많은 나무들이나 풀이 꽃을 피우는 시기는 그 매개충인 곤충이 언제 등장하나에 따라서 이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데요. 네. 이 동백나무의 꽃은 같은 굴의 꽃들 사이에 꽃가루 가지를 피하는 서로 다른 그루 수분식물, 그러니까 타시성 수분식물인데요. 이 꽃가루 바지는 추운 겨울 동안 꽃가루 바지를 식혀줄 곤충이었기 때문에 네. 겨울에도 활동하는 동박새, 이 동박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동박새는 떠돌이 새로 여름에는 산에 살면서 나무에 집을 지어 번식하고 곤충을 먹는데, 벌레가 없는 겨울에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고 동백꽃의 꿀을 빨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박나무와 동박새는 서로 이익을 나누는 상생관계를 갖는 평행 진화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백꽃은 새가 수분을 매개하는 조매화라고 하지만 봄에도 꽃이 피기 때문에 벌 등의 곤충이 등장하죠. 그래서 곤충의 도움을 받는 충묘화 이렇게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박새 덕분에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피부에 좋다는 동백기름도 없고, 네, 상생과 공생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동백나무 말고도 동백섬에 또 나무들이 많잖아요. 높진 않고요. 작은 언덕 높이 정도 되는 동백섬 정상에 가면은 그 채취원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앞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동백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는데요. 이 동백나무 나뭇가지 숲이는 보통 황갈색에서 회갈색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가서 보시면 그 앞에 굉장히 짙은 촘촘히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짙은 그늘이 둘 산참 보고 있으면 음산함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제가 가다 보니까 등대 전망대가 있었고요. 그 앞에 동백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보여 이리저리 이제 그 나무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을 관리하는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돈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나무요? 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돈 다들 기분 좋아하죠, 괜히. 네. 그 돈은 한글로는 맞는데요. 네. 그 이름 때문에 오해를 사는데 그 돈은 아니고요. 이 돈나무 어원을 보면은 조금 그런데요. 돈나무 어원은 똥나무에서 나왔다. 아, 전혀 반대 의미처럼 전혀 느껴지네요. 네. 돈나무는 제주도 말로 똥낭이었다가 낭이 이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똥나무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발음이 좀 듣기 거북했는지 국가 표준 식물목에는 돈나무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나무 이름과 관련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돈나무는 지역에 따라서 섬음나무, 개똥나무, 해동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제주도 분이 이런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돈나무를 제주 방언으로 똥낭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돈나무를 똥낭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그랬는데요. 우리가 똥낭이라고 불렀던 나무는 돈나무가 아닌 누리장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 돈나무 학명은 그 피토스포름 토비라, 그 종서명 토비라는 돈나무의 일본어 이름 도베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나무는 늦가을에 황갈색으로 익은 열매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 붉고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들이 이 곤충을 불러들이는데요. 이쯤이 되면은 이제 늦가을이 되면 나비와 벌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기승을 부른 게 똥파리, 진딧물, 딱정벌레 이런 곤충들이 모여드니까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똥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고요. 이 나무 이름을 처음 들은 일본인이 이 똥을 돈으로 발음하게 되어 이제 돈나무로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어원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돈하고는 관련이 없고 전 세계 200종의 돈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엔 딱 한 종만 있고 이 돈나무는 특히 뿌리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좀 경험한 사람들은 피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하신 분이 전에는 돈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냄새가 난다는 이유는 많이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절히 알려주신 대로 제가 바닷가 쪽에 있는 데크 상층들을 쭉 걸어봤는데요. 비슷하게 나쁜 냄새를 풍긴다는 그 사슬의 피나무도 있었습니다. 검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슬의 피나무도 있었고요. 그렇다면서 중간중간 제가 돈나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돈나무는 잎이 조금 뒤로 말립니다. 그 사이로 열매가 익어서 갈라진 공간을 들여다보면은 꽃처럼 보이는 돈나무 빨간 씨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늦은 봄 돈나무 풍기는 하얀 꽃 은은한 향기. 이 말씀 뭐냐면 봄에는 꽃이 아주 좋은 향기를 풍기는 게 돈나무입니다. 근데 이 돈나무는 특히 염분에 강하고 유연성이 강해서 바닷가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곳 동백섬 더 많이 지키고 가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작가 샤토브리앙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 우리가 읽은 문명 때문에 자연이 희생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 훗날 지구가 사막화되지 않으려면은 기업에서 숲 기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아주 가치 있게 쓰여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동백섬에서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나무를 심은 공간이 늘어나는 건 우리가 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랑 또 같은 일이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나무를 가꾸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6분 55초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또 1000명대를 기록을 했군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틀째 1000명대인데요. 오늘도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가 1014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이 993명입니다. 이 중에 서울에서만 423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나왔던 확진자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그제 하루 동안 나왔습니다. 경기도도 284명, 인천이 80명이 나오는 등 수도권에서만 784명이 이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부울경이 84명, 충청권이 47명, 대구 경북이 29명, 호남권이 28명, 제주 12명, 강원도 9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22명이나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전염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입원 대기하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급증하는 환자 수를 빈 병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끝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흘 전 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가 먼저 입원하고 이 남편은 집에서 병실 배정을 기다렸습니다. 이 확진자가 고혈압이 있고 또 증세가 악화돼서 이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긴급 병상 배정 요청을 2차례 했지만 입원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일 새벽까지 통화를 했던 남편이 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자 입원 중이던 부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이 구급대원이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남편은 숨진 뒤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계속 80%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병상 배정을 받은 병상 배정을 이틀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만 대형 교회가 경기도 광주에 수양시설을 제공하고 또 전담병원을 빠르게 추가 지정을 하는 데 더해서 또 대학교 기숙사도 이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하는 중이지만 확산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이 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네, 큰 걱정입니다. 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위기예요. 네, 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격상의 핵심 조건인 이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당장 3단계로 격상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 판단의 근거는 첫 번째로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이 감소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동량이 그 전주보다 12% 정도 줄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직전 주말에 비하면 30%가 넘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선제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부터는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단계 격상을 하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느냐 여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3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황에서 그 조치 자체로도 강력한 데다가 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농장 또는 도살장이 모두 17곳에 이릅니다. 어제는 경기도 화성의 산란계 농장 그리고 전북 고창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그 예방적 사처분 그리고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군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라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요.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또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으로서 2달간의 공백은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1월 인사 때 관련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 징계위의 징계 의결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했고요. 또 논란이 컸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재판부 비방을 위해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신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회의를 앞둔 어제 그 국민의힘이 임명한 임정혁 추천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임정혁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또 다른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구성 요건에 미달했다라면서 후보 추천위원 회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추천위가 처음 구성될 때 7명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지 이미 구성을 완료한 추천위는 의결 정도수가 5명 채우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관련 절차 문제로 양측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석열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네, 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윤석열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30년 만입니다. 이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어제 오후 열린 윤석열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 피고인의 경찰 자백 진술은 불법 체포 또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고 또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과 법정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모순, 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이춘재의 자백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고 20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이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검찰도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를 했는데 이 때문에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억울한 판결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이제 3도에서 11도가량 기온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영하권의 기온이고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곳곳에 눈이 얼어붙은 곳들이 있으니까요. 다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하시고 평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퇴근길에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 지금 출근 전이라고 하시면 좀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